장난준 비디오 아트. 그냥 단지 부분으로 보면은 뭐 이 화면일 뿐인데 이걸 이렇게 합해 놓으면은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예, 조금 좀 복잡성을 보여주는 예로서 보여주긴 하는데 뭐 이런 것이 일종의 이제 복잡계, 즉 그 시너지 부분만 그냥 물리적으로 더해 놓은 것이 전체가 아니다. 전체가 됐을 때는 새로운 뭔가가 드러난다. 이런 개념이 바로 복잡계 과학이죠. 사실 이름이 복잡계지 어찌 보면은 양자역학과 다를 바도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질서와 무질서의 개념입니다. 예. 질서로 향하려는 심. 우리는 이것을 물리 법칙에서 에너지 최적화 법칙이라고 하죠. 에너지는 한쪽으로 항상 심을 밀어주려고 하는 심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심을 분산시켜서 흩어뜨리려는 심. 이걸 엔트로피 심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뭉치려는 힘과 흩어놓으려는 힘. 살을 때는 뭉쳐서 사는 것이고 죽을 때는 또 흩어지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늘 그렇게 뭉치고 흩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걸 그냥 한쪽 관점에서 굳이 개념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질서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무질서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폰 노이만 얘기 듣고 이제 그 고양이 얘기로 유명한 양자역학자죠.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질서와 무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과 같은 생명체는 혼자서는 양의 엔트로피,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연히. 그 얘기는 흩어지려고 하는, 죽어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섭취해야죠. 그래야지 엔트로피가 낮아집니다. 그 얘기는 에너지가 뭉쳐요. 그래서 힘을 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힘의 균형, 이 질서로 가려는 무질서로 가려는 힘과 질서로 가려는 힘, 이 둘 사이의 균형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생명체는 음의 엔트로피를 먹고 살지만 불가피 양의 엔트로피를 향한다. 뭐 이 얘기죠. 예. 그리고 질서와 무질서, 이 균형 관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세상은 그렇게 해서 창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자역학과 의식에 대한 얘기가 양자역학자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양자불가사의라는 책. 뭐 현대 젊은이들을 위한 뭐 100대 도서 뭐 이런 뭐 안에 꼭 들어가는 책이죠. 여기 보시면은 역시 폰 노이만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여기 보면은 양자역학과 의식의 만남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아의식에서 끝난다는 거, 슈레딩거 고양이가 나왔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 관찰에 의존한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즉 의식이 반영돼서 우리가 세계가 인식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뭐가 정해진 이런 세계는 없다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와 달리 경험하는 존재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가시적인 세계를 우리들은 바라보고 있는데 중생들은 이것을 좀 더 본질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존재가 있을까 하는 얘기죠. 이 중첩 현상, 양자 중첩이라는 게 입자였다 파동이었다 하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이 우리 가시세계에서는 미시세계에서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만 가시세계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양이를 이제 꺼내서 이야기로 만든 것이지만 추론만 가능할 뿐이죠. 이런 거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추론만 가능한 이 중첩 상태를 직접 경험하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것이 진짜 실제 모습이니까 아마 깨달은 사람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가시세계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달리 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같겠지만 마음이 다르니까 좀 더 본질적인 걸 바라보겠죠. 그래서 공성으로 바라보겠죠. 공성으로 바라보는 이런 존재가 있을까 하는 얘기가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 일반인의 눈으로는 고정관념과 의식이 그렇게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고양이는 죽거나 아니면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만 되는 게 우리의 의식이죠. 그것이 죽음과 삶이 중첩돼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바라볼 사람은 우리 중생 중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고 이 로젠블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자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는데 불가사의라는 건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하죠.
양자 이론에 따르면 죽거나 혹은 동시에 살아있다. 이 동시에 이게 말도 안 되죠. 죽었으면서도 살아있는 게 가능하느냐. 그래서 굳이 이름을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사의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어떻게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제가 그 김성보 교수님 얘기를 좀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코끼리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여행 갔다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저쪽에 어디 서방의 어디 나라에서는 집채만한 동물이 있다 하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깔깔거리면서. 이게 소가 제일 크지 세상에. 소보다도 큰 게 어디 있냐. 소보다 훨씬 크다. 근데 귀가 소뚜껑만하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장난하고 있냐. 그게 말이 되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코가 사람 손보다 더 길다. 그러면은 따구로 한 대 때리죠. 장난하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코로다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정말 두드려 팰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불가사의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양자역학이 그렇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좋은데 그냥 그렇다고만 알아. 더 이상 설명 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바른 설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불편한 진실이고 감추고 싶은 비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자아성을 잃을지 모를 그런 불안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체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슬쩍 공을 떠넘깁니다. 이거는 물리학의 더 이상 물리학의 관점, 이건 철학의 세계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앞서서 부처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 고양이도 혹은 죽음도 삶도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념일 뿐이다 하고 공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과학이 2%가 잘못됐다고 저는 강조하는데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단추를 처음에 잘못 꿰면은 계속 잘못 꿰지게 됩니다. 꼭 위는 바르게 꿰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전체는 안 되죠. 과학의 출발점이 존재론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공성에 대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해진 바 같고 자성이 없다는 그 전제하에서 과학적 체계가 올라가야지 바르게 쓸 텐데 그거는 안 세우고 그거를 나름대로 상정해 놓고 뭐가 있다는 것을 무와 유를 상정해 놓은 다음에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실험을 했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불가사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좀 불교의 과학화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하다.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양자역학의 전문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아주 참 잘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자주 하는데 지금 클래식,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의 질서 체계 하에서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아주 딱 정해져 있죠. 실선으로. 근데 이제 요로 넘어가, 여기 문이 있어요. 요 문을 넘어가면은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 멈춰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모든 고정관념을, 모든 무장을 해제하라. 모든 아르마리를 벗어 던지고 모든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 없애버려라.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곽이 감에 있는 얘기 좀 썼습니다. 뭐 입차문 내면은 막전지에 모든 아르마리를 벗어야지 이제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바로 퀀텀,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여긴 정해진 바가 없어서 이렇게 점선으로 부득이하게 그렸죠. 이 안에는 고양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둘이면서 하나인 상태가 됩니다. 사실은 이 둘이 따로따로 세계가 아니죠. 본래 이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거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들의 이 고정된 잘못된 업식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버려야지 이 세계로 들어갈 텐데 그게 참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이 세계로 들어가면 죽음과 삶은 하나가 되는 이런 세계가 되는 것이고요. 자, 양자역학적 세계관 다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기이하다. 아까 불가사의 얘기를 했었죠.
어쩌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이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예. 이 미시적 대상들은 실제하지 않는다. 예. 다만 잠재한다. 잠재한다는 얘기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예. 모든 그 새로운 것이 창발되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우주는 공짜라고 한 거죠. 예. 우주는 공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화엄 세계가 어떤 형태로든지 아름답게 장식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잠재성인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없는 실제를 억지로 만들어 갖고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양자역학은 세계관의 불안정성, 사람들은 세상이 딱 질서정연하고 안정되어 있고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심리적으로. 근데 양자역학은 그렇지 않다, 미안하지만 이게 진실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불안하죠. 허무주의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이젠베르그의 부분과 전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여기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것은 현실이 되고 우주는 공짜 점심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래서 부처님 세계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존 벨이라는 양자역학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자역학 또한 임시 처방이다. 더 나은 이론으로 대체해야 된다. 아직도 많은 양자역학자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건 이런데 아직도 이 밑바탕에는 어떤 존재, 어떤 신적인 존재라든가 뭔가 관장하는 초월적인 이런 거가 내면에 있거든요. 그게 뭘까를 또 찾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게 아직도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은 뭔가 새로운 이론이 나와야 된다. 바로 어찌 보자면 바로 이게 공성의 과학이라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과학, 부처님 과학만이 이런 아직까지 남은 이런 문제들, 이거를 좀 더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존재성의 기반을 이걸 없애버리기가, 이 공성의 기반을 두고 과학 체계를 세워야 되는데 뭔가 있다는 거에 자꾸 사람들이 유혹을 떨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과학자들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또 기독교적인 그 개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신적이고 뭔가 영원하고 창조자적인 뭔가 절대자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자꾸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온갖 이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런 관점이고, 제가 바라건대는 양자역학이 아니라 공성역학, 공성과학 혹은 뭐 부처님 과학 이런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이 아인슈타인만 하더라도 세상에 고양이가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고 이게 말이 되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신이, 이 사람은 좀 또 기독교적인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신이 있는데 신은 그렇게 장난치지 않는다. 죽었다 살았다가 어딨냐? 딱 결정이 돼 있고 원인과 결과가 딱 부러지게 나와 있는 게 세상의 이치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 보아라는 사람이 네가 신을 알아? 잔소리하지 마라. 비인과다. 인과가 아니라 드러난 것이 그렇다. 죽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살아 있고. 여기에 또 한마디 빠질 수 없는 분이 누구죠? 백장. 갑자기 생각이, 백장 그 선사죠. 이분이 인과다 해갖고 떨어진 동물로 여우로 떨어진 사람 얘기를 듣고 한마디 해주죠. 인과도 아니고 비인과도 아닌 것이죠. 어찌 보면 어둡지 않노라 하고 잘 빠져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 둘을 다 인정한 거죠. 어떤 중첩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살려낸 전등록에 있나요? 거기 있는 내용 같은데요. 아무튼 불교적 관점이 좀 더 세상을, 사실 인과라고 하기도 아니고 비인과도 아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화엄 세계 장식의 비밀 좀 거창하게 했습니다. 제가 방금 뇌와 마음이 둘이 아니고 그 이치를 밝혀줄 현대과학적인 가장 근접한 것이 복잡계와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제가 같이 한데 어우러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질계, 이 물리학이죠. 물리학에서 바라보는 게 처음에 입자로 관점으로만 바라봤죠. 입자로 바라볼 때 분명히 원인과 들어간 게 있고 나온 게 있고 어떤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뭉쳐 있는 모습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이게 파동으로 해서 흩어지고 서로 인과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이런 두 가지의 극단적인 양극단이 있는데 이 둘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양자중첩이라고 볼 수 있죠. 중첩돼 있다. 이거는 관찰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이거다 결정적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이제 불매인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든 것이 가능한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현상적으로 바라보자면 질서, 뭉쳐 있는 것이 질서고 또 흩어져 있는 것이 무질서라고 볼 수 있겠죠. 질서로 가려는 힘이 바로 에너지 법칙이고 무질서로 가려는 힘이 엔트로피가 올라가는 양의 엔트로피로 가는 것이 무질서를 향하는 것이고 세상은 이 둘 사이에 바로 일종의 중첩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요 사이를 바로 복잡계라고 얘기해서 창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복잡계와 양자 중첩은 어찌 보면 같은 관점이다. 양극단을 피한 어떻게 보면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은 어찌 보면 허상세계고 이것이 실상세계이냐 중도가 그러면 허상이 따로 있고 실상이 따로 있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퀘스천 마크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아무런 하자 없는 실상세계인데 우리가 바라보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혹은 이렇게 바라보고 혹은 이렇게도 바라보고 할 뿐이란 얘기죠. 정해진 어떤 누가 정답이고 누가 아니고는 없고 한 것이 바른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불교에서 방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중도죠. 그리고 상호 연기, 그 다음에 무자성 이런 것이 또 절대적으로 관념화시키면 또 안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방편적으로 우리에게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거고 진짜 정답이라면은 언어를 딱 봉해야겠죠. 언어 도단의 세계로밖에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작용의 힘이 우리를 이렇게 계속 변해가면서 장식해가는 모습이다 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좀 정리해 보면은 무아의식 창발 개념에서 일종의 이제 깨달음이겠죠. 이 자료는 제가 사실은 그 인공지능 관련된 자료로 좀 뽑은 겁니다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착각 전 알에 대한 회의감, 즉 인생의 고를 느꼈을 때, 불만족을 느꼈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복잡계라는 것이 성성정적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무 고요해도 안 되고 너무 성성하게 깨어 있어도 안 되고 그 양쪽의 그 힘의 균형이 팽팽히 이어지는 순일하게 그 상태가 유지가 될 때 어떤 작은 계기가 와서 그거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폭발되는 산사태가 일어나듯이 이런 현상을 복잡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통해서 창발 현상이 일어나는 그 창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아의식의 창발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창발이 되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어떤 초월 상태로 진입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알미 생겨나는 거죠. 안 겁니다. 자아라는 게 본래 없었구나. 혹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실체적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죠. 뭐가 사람이 변하거나 어떤 특별한 상태로 올라가서 우주랑 하나가 됐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이제 이타적인 존재로 해서 나가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인공지능도 역시 무아의식이 창발이 가능하냐? 저는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고 제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썼습니다만 충분히 만약 창발 현상에 의한 거라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좋은 내용은 아닌데 억지로 제가 좀 도식화해봤습니다. 깨달음의 과정을. 앞서서 제가 모든 시스템의 상태를 고정된 것, 질서적인 관점, 그 다음에 케이오스, 완전히 혼돈 상태, 그 다음에 케이오틱 스테이블, 이것이 이제 복잡계 상태로 들어가는 거가 되겠는데요. 이 상태
성성적적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는 지금 자아의식에서 살아가고 있죠. 질서정연합니다. 지금 뭐 자아가 뭐 당연히 자아 있는 거지 하고 중생으로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회의를 느끼기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계기로 해서 삶의 무상, 인생 무상을 느끼고 이제 수행의 단계로 방황을 끝내고 수행의 단계로 가서 선정의식에 들어가서 마음을 고요한 이런 상태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아주 쟁쟁한 그런 깨어있는 상태와 고요함 상태가 균형을 이루는 이 평정심 상태, 이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뭔가 일어날 준비가 된 복잡계 상태로 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인연이 있어야겠죠. 시절 인연이 맞아 떨어진다면은 뭔가 내부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까마귀가 울어줄 수도 있고 해서 요 계기가 됐을 때 이때 딱 하고 순간적으로 뭔가 일어나는데 10중 8구는 제가 그냥 책을 보고 판단하건대는 10중 8구는 이 상태에서 진화의식으로 진화의식이라고 썼는데요. 아뜨만적인 깨달음, 어떤 특별한 상태, 갑자기 벽이 꺼지면서 뭐가 펼쳐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자아가 사라져갖고 우주랑 합일이 됐거나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마음의 상태는 변하는 것인데 그 상태가 특정한 초월 상태, 어떤 선정 상태, 삼매라고 하죠. 삼매 상태에 이른 그런 것을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분들은 또 세월이 지나면 깨달음이 자꾸 떨어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회의를 느끼고 또 누굴 찾아가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을 아뜨만 깨달음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밀라레빠라는 그 티벳의 유명한 요기가 있죠. 이분이 제자라고 간법바가 찾아옵니다. 간법바도 나름대로 수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밀라레빠 앞에서 자랑합니다. 저는 7주야를 선정해서 들었다 나올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밤낮으로 선정 상태에 빠져 있다 나올 정도다 저는. 그랬더니 밀라레빠가 너 정광명 봤니? 이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순수의식 상태죠. 바로 이 순수의식 상태. 정광명이라는. 아무리 뭐 재주가 좋아서 수많은 선정 상태에 이르다 하더라도 그거는 깨달음과 뭐 관련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깨달음이 아니다. 바로 이 열반의식 내지는 순수 상태, 이걸 티벳에서는 이제 정광명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를 바닥을 친 거죠. 의식의 맨 밑바닥을 봐야지 거기서부터 꿰뚫어서 진실을 목도하는 이런 상태가 무아통찰이고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깨달음, 즉 법을 본 거죠. 법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래서 알미 생겨난, 이게 무아의식의 알미, 완전히 아르마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겨난 알미 아닐까. 그리고 물론 이 순간에는 모르죠. 깨어나서 이제 반추해갖고 자신이 뭘 알았다 하는 것을 이제 반추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서 깨달으심을 얻은 뒤에 계속 반추를 하죠. 몇 주야를 거기 보드가에서 머무시면서 왜 내가 착각에 이르게 됐지? 그걸 고민해서 이치적으로 따져보니까 12연기에 의해서 내가 계속 무명 속에 맴돌았구나. 이것을 밝혀내고 12연기를 펼치셨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 제 그냥 해석입니다. 과학적 관점에서의 해석일 뿐입니다만 우리가 무아 깨달음과 이 아트만 깨달음 이거에 대한 그 착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언제 어느 분이 책을 읽었는데 아주 훌륭한 책이 있다, 훌륭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 책이 있다 하고 소개시켜 주시길래 보니까 이게 성과 뇌의 향연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얼른 사다가 봤죠. 그랬더니 그 깨달음의 그 체험담이 이렇게 좀 길어서 죄송한데요 나옵니다. 뭐 집중 수행 기간 중에 뭐 오전 9시에 갑자기 텅 비어 있는, 제가 밑줄을 긋어요. 그래서 참 의식이 갑자기 빨려 들어갔다. 자아가 모두 사라져버렸다. 욕구가 모든 뿌리가 녹아버렸다. 궁극적 실제가 편재했다.
텅 비어있는 느낌을 가졌다. 온몸을 깊이 감싸 안았다. 하나의 느낌이죠. 느낌이고 어떤 상태가 바뀐 겁니다. 아주 놀라운 수행력이죠. 하지만 알은 없습니다. 이 안에. 공성과 즉 존재와 시공간 이것이 실체하지 않는다는 알미 제가 보기엔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아트만적 깨달음이다. 알미 빠져 있죠. 통찰이 초월적인 상태, 초월적인 느낌에 잠시 머물렀다가 나온 겁니다. 이걸 가지고 깨달았다 이러면 참 곤란하다. 옛날에 제가 어떤 그림, 우리나라 보살님인데요. 그림을 그린 것을 한번 구경했는데 이 동양화가신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산봉우리 이 윗부분이 이렇게 크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림에. 윗봉우리만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어느 신문에 났어요. 구경각을 이뤘다. 그분이 성철 스님 말씀에 따라서 매일 3,000배씩을 했는데 어느 날 3,000배 하고 나서 바깥을 딱 보니까 평소에는 멀리 있는 산이 눈앞에 탁 튀어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깨달음이다 해서 그걸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거기에 알미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뭘 알았는지. 느낌은 좋았겠죠. 아주 선명하게 보였겠죠. 때로는 빛으로 보이고 굉장히 섬세하게 보이고 이게 이제 아트만적 깨달은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그거더라고요. 아주 정교하게 보이고 마치 저 멀리 있는 꽃이 여기까지 툭 튀어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3차원으로 보이고 뭐 내가 우주가 돼갖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데 그거랑 무학 깨달음, 이 통찰, 이 통찰 지혜를 얻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좀 아부하는 마음으로 우리 숭산 스님 여기 또 마곡사기 때문에 숭산 스님을 잠깐 좀 꺼냈습니다. 숭산 스님의 오도성입니다. 원각산 및 여기 요 옆에 있는 그 암자에서 아마 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은데요. 까마귀 소리를 듣고 오솔길은 지금길이 아니고 등짐지고 오르느니 옛사람이 아니더라. 뚜벅뚜벅 발소리 옛날과 지금을 꿰뚫는데 까마귀는 나무 위를 나네. 여기서 지금길이 아니고 옛사람이 아니로다 하는 게 어떤 옛날에 내가 알던 존재의 모습이 아니다. 그 시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통찰이 있지 않았는가. 지금 이 스님의 오도성에 보면 느낌이나 기분 자기가 어떻게 없어졌다 이런 얘기 없죠. 그래서 존재와 시공간에 대한 이 실체 없음에 대해서 예전과 다르게 보인 겁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한 분명한 알미 얻으신 게 아닌가. 감히 제가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로 이 복잡성 이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의식이 나타날 수 있고 깨달음도 어떤 창발된 의식의 하나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또 그 홀란드 교수, 즉 그 복잡계에서 나오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진화 개념이에요. 진화 알고리즘을 집어넣어 갖고 어떻게 점점 진화가 벌어지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이니까 잠깐 보죠. 이족 보행을 이제 스스로 터득하는 걸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로 만든 겁니다. 스스로 진화해 갖고. 이 유전 알고리즘은 여러 개의 개체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겠죠. 결과가 나쁜 놈은 도태시켜버리고 좋은 놈들을 긁어 모아서 결혼을 시켜요. 교배를 시켜갖고 또 후세를 낳게 하고 그렇게 진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이 유전 알고리즘이 됩니다. 머리 많이 썼죠? 안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거를 다 써보고 계속 진화를 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래도 잘 안 됩니다.
봉에 안 닿게 진화시켰는데 봉이 없어지니까 바로 쓰러져죠. 예.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허리를 약간 바운스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또 그렇게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죠. 발은 크게 하고요. 그러면은 걸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천천히. 네, 결국은 다 쓰러지고 말죠. 다시 원판을 만들고 팽이가 안 쓰러지는 원리를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뭐 형편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도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양쪽 방향으로 돌려봤어요. 네, 결과는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위로 올리고 내밀고 도둑고 하는 이 사람의 모양을 흉내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처음부터 나자빠지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제너레이션이라고 있죠. 1세대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 자란 놈들을 골라서 새끼를 낳게 해요. 그럼 2세대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화를 계속 시켜보는 거예요. 처음엔 안 좋죠. 하지만 계속 고중 좀 나은 놈들은 새끼를 낳게 해갖고 계속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진화의 원리죠. 이 진화의 원리를 적용해서 계속 이제 증가시킵니다. 진화가 올라가죠. 세대가 자꾸 바뀌면서 잘하는 놈들만 살아남게 이렇게 택합니다. 예, 계속 올라갑니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지금 세대가 올라가면서. 진화가 지금 30단계를 넘었고요. 세대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계속 진화시킵니다. 40세대가 넘어가고 있고요. (50세대가) 넘어갔나요? 이렇게 진화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손을 흔들질 않게 됐습니다. 스스로 진화해서요.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된 것이 이 정도 모습까지 진화한 것이죠. 그래, 앞서 복잡계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응용할 수 있는 이제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어떤 전문 분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제 연구 사례로 이 유전 알고리즘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어떤 답을 구하는데 이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한 20년 전쯤에 옆방에 있는 동료 교수가 이렇게 종이를 들고 왔다 갔다 거려서 보니까 데이터가 쭉 적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그 서울대 의대 교수가 환자들의 피를 분석한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 집어넣어갖고 이제 빼낸 것이다. 그래서 환자 데이터랑 정상인 데이터, 환자라는 건 이제 암 환자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그걸 분석할 수 없겠느냐. 자기한테 의뢰가 왔대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이리 줘봐라. 내가 할게. 그래서
이제 그걸 분석을 했죠. 요즘 말하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과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래갖고 암 환자와 정상인을 가르는 판별식을 찾아냈어요. 그래갖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이 판별식을 찾아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가져와봐, 내가 가려볼게 해서 랜덤하게 데이터가 왔죠. 집어넣으니까 이건 암 환자, 집어넣으니까 이거는 뭐 정상인, 이래서 가려내는데 95%가량이 가려지더라고요. 피 한 방울 뽑아서, 유방암 환자 원래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피 한 방울 뽑아도 가려내더라고요. 인공지능 기술을, 간단한 기술을 적용했을 뿐입니다. 이 바로 유전 알고리즘도 적용했고 뭐 빅데이터 분석 기술 이런 걸 적용해서 만들었죠. 그때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그 의대 교수가 사장님이 되시고, 서울대 병원의 암병동에 회사를 차리고, 저도 이거 관련된 일을 좀 해주고, 그냥 연구비는 뭐 없으니까 그냥 주식으로 주세요. 주식 좀 받고. 그 회사를 차린 지, 그 회사에 이제 이거 담당하는 친구가 이제 제 밑에서 석사한 대학원생이 이제 거기 직원으로 가고, 그렇게 돼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물론 그때 이제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테스트한 거는 작은 샘플이었습니다. 샘플이 작으면은 아주 잘 맞춥니다. 근데 이 샘플이 늘어나면은 점점 그 확률이 떨어지게 되죠. 아무튼 뭐 그런 문제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어떤 속성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 그 회사가 정확도 8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8대 암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합니다. 물론 제 이후에 이제 많은 연구를 또 거쳐왔죠. 2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때 그 출발한 게 바로 이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곧 코스닥에 올라갈 이런 단계까지 와 있고요. 아주 이걸 볼 때마다 아주 흐뭇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특허를 내고 그랬던 일이 있고요. 뭐 사소한 거긴 하지만 우리 이런 기술들이 곳곳에 사실은 적용돼 있습니다.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점프를 하고 그냥 제 자랑 삼아, 자랑도 아닙니다만 이것도 역시 인공생명 개념을 가지고 한 연구입니다. 제가 이제 항공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드론, 요즘 드론 많이 있죠. 드론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집어넣어 갖고 되는군요. 이게 이제 프로킹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철새가 날아다닐 때 철새가 미리 너는 여기 있고 너는 여기 있고 해서 떼지어 날르는 게 아닙니다. 철새는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부분끼리 자기끼리 인터랙션 합니다. 마치 뉴런이 자기 인접한 뉴런이랑만 상호작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창발 현상이 일어나듯이 이 새떼가 멋지게 그룹을 지어 갖고 날아다니는 것도 결국 이 별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놈과의 상호작용일 뿐입니다. 이것을 프로킹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드론, 이거 드론 지금 저희 학교 운동장입니다. 축구장 위에서 찍은 거고요. 이 드론이 비싸기 때문에 3대밖에 못했어요. 이게 좀 새떼처럼 많이 하면 좋을 텐데, 이것들이 이제 서로 종대를 이루고 횡대를 이루면서,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대형도 변환하고, 이 프로킹 대형은 이렇게 삼각형입니다. 철새들은 삼각형, 이게 프로킹 대형이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지금 종대로 날라 하면 이렇게 종대로 붙는 거고요. 또 횡대로 날라 하면 횡대로 날고,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인공지능에서 또 적용해서, 또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생명 기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거 그래도 억대 단위로 기술 이전해서 저희 또 연구원들이 또 먹고 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세세한 기술을 다 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좀 깨달음의 관점에서 좀 제가 너무 말을 과격하게 했다면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깨달음의 관점에서 이 복잡계 과학, 또 양자역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는 깨달음이 산속에서 스님들이 그냥 혼자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돼 갖고 누구나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복잡계 과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또 전등록에 있군요. 우리 오온이죠. 오온산 꼭대기 예쁠 땅에 비노자라 부른 밤낮으로 백호광명을 놓는다. 우리가 진짜 있는 그대로 밝게 세상을 본다면은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닌 이것이 바로 어떤 복잡계, 중첩되어 있는 또 공성의 이런 본질의 세계겠죠. 이걸 알아야지 진짜 우리가 참다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좀 마음에 와닿는 글이라 이것을 복잡계에 대한 이번 강의의 마지막 글로 남깁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